네, 이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장례 절차는 다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조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먼저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살아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네. 또 혹시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뭐 박원순 시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만 네. 조문을 한다든가 또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이나 장례는 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선택입니다. 저도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저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2차 가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장례와 조문을 두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이 장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좀 정쟁보다는 좀 추모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상징이자 역사라고 봅니다. 3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행정가이자 이웃집 아저씨 같던 소탈한 이미지의 정신이었는데요. 비극적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마감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정쟁보다도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우는 방금 전에 그 기자회견도 대리해서 했지만 네네네. 이분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데 모든 국민이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게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서 무조건적인 애도 모드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운동을 한 단계 높인 훌륭한 분이 사망을 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는 전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이런 여성에게 저런 몹쓸 짓을 하고 무책임하게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런 비판도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사회 지도층이고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잘못을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할 수밖에 없어요. 박원순 시장은 93년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때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 미투 변호사 1호입니다. 예. 그분이 이러한 성범죄 의혹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상당히 충격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모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도 어렵고 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나오던 뭔가 목소리의 톤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여론이 영향을 준 거라고 보고요. 김혜영 최고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진실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거든요. 피해자 2차 피해를 막는 거에 모두 다 연대해야 되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박원순 시장의 유족에 대한 배려 좀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오랜 정치활동 중에 거짓 의혹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심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첨언하면서 민주당도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앞으로의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김혜영 최고위원이 왜 사과를 합니까?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는요, 기자와 국민을 향해서 욕설을 한 분이에요. 어떻게 국민한테 예의가 없다라고 합니까?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한테 그러한 욕설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사과를 이해찬 대표가. 하더라도 예.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오고돈 시장 사건 예. 때, 그 이전에 안희정 지사 사건, 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신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통치고 예의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된다. 김혜영 최고의 사과도 상당히 늦었고 이해찬 대표의 공식적이고 정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5일장을 치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사망 시간 자체가 0시를 넘은 시간이었고 0시 또, 1분이었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상주를 맡은 아드님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네. 불가피하게 3일장으로 할지 5일장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라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국민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을 비춰볼 때는 다소 미숙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울시장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그 관련된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걸 제가 대신 전하면서요. 다만 고인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는 애도의 시간을 넘어 성찰 그리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여러 가지 여론의 변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다만 아쉬운 거는 가해자로 지목된 한 분이 부존재로 인해서 방어권이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일단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피해자의 말씀을 좀 더 들으면서 냉정하게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이러한 문제로 발굴해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정치권에 의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좀 더 우선되지 않나, 거기에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두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정의당의 류호정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서 정의당 내에서조차 탈당 움직임이 일고요. 또 왜 탈당을 하냐 하면서 탈당 반대 움직임이 일면서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러한 탈당 사태가 아니 그러면 탈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런 분들은요, 박원순 시장의 저러한 성범죄 의혹을 옹호한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의당의 이 두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잘못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지려면,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려면 살아서 사과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정의당 의원들이 질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에서 아마 탈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당 저 의원들의 저런 모습을 보고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원이 말한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다라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민주당의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대한 표현이 조금 과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자 명예훼손도 사실 사실규명이 먼저 된 다음에나 언급되는 게 맞는데 그만큼 박원순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정의당 얘기 잠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네. 사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정의당과 교류도 많았고 네. 가장 정치적 정체성도 가까웠던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정의당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약간의 그런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장 제일 원칙이라는 점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이 종결된 것과는 별개로 이게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나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2018년도 7월에 성범죄 피해자 강력하게 대응해라라고 말씀하셨고 형사처벌이 너무 미온적이다, 송방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장자연 사건 기억하시죠?
공소권이 없지만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한번 지시해 주신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요. 형사법적, 민사법적, 헌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예. 형사법적 문제는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이 규명이 돼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적으로는요. 이 피해자가 서울시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가 확대되도록 방기한 서울시에서 분명히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요. 헌법적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단순히 그냥 고소인의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도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일들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대통령 차원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아까부터 말씀해주신 게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계속해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사는 종결됐고요. 근데 아까 우리 장성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서울시든 여성부든 이러한 기관들의 실적 지시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더 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뭐 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이 공천했던 시장의 유고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오늘 장례 치렀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당 중심적으로 어떤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정 부분 진행될 부분은 좀 더 떳떳하게, 좀 더 솔직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한마디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네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요. 우리 편은 더욱더 관대하게 하고 상대편이 그렇게 했으면 더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패거리면은 또한 다른 패거리면은 비판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난장판이 돼요. 집권 여당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이 상황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도 우선은 추모를 했고 이제 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빈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도 참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6.25 전쟁 영웅이면서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충원 안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각 당의 주장 먼저 듣고 오시죠. 동작동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묘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신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동작동 국립호국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창군의 원로이고 나라를 구한 애국자이신 백선엽 장군님을 조문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유족과 상의해 백장군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5일간 진행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이 꽉 차 백장군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키로 한 것입니다. 저희 당과 정부는 백장군이 친일 행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남침에서 조국을 구한 고인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또 당대표께서도 조문하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장례 문제를 빙자해 무분별한 정쟁을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올바른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홀대론이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띄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군장도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도 사회장으로 격상을 해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와달라라는 요구가 좀 합당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6.25 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때 다부동 전투를 지켜냄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부터 막아낸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장군이시잖아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분인데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거쳐서 보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예. 저는 전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장 밝힐 게 없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입장 밝힐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뭐 당대표라든지 당정청 인사들 조문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어제 갔었지만 예. 네네. 처음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정말 지금 이영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자세와 저런 말을 갖고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분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친일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두더라도 어쨌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걸맞는 대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의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대전 현충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게 친일 행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 사회 지도층 인사의 조문을 가지고 너무 정치 쟁점하고 공세 일변도인 부분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성철 소장님께서 백선엽 장군님의 또 일부 어떤 논란까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좀 이렇게 개인적인 아픔, 유족들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너무 정치 쟁점화해서 가뜩이나 정치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분열을 더 확대하는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전 현충원 안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당에서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각에서는 당연히 대전 현충원의 국가 유공자묘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유족과 함께 상의했을 때 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이미 여기 협의가 돼서 네. 그 진행대로 됐던 건데 갑자기 보고가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이 미래통합당에서 있었지만 그분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늦었다고 하시면 어쨌든 당 지도와 모든 노영민 실장이나 정무수석도 가서 조문해서 전직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의는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두 현충원의 차이를 보자면 서울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대전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건데 지금 품격에는 차이가 없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 현충원을 좀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울 현충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그런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우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립현충원이 그 장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긴 가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좀 국립현충원으로 모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죠. 이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2022년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 영남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민주당 입장이 참 곤란하고 고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를 내긴 내야 할 텐데 명분도 그렇고요.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참 고심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이게 이슈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과정은 빠르면 2월에서 3월에 진행되거든요. 그게 또 마침 이낙연 후보가 예고했던 것처럼 3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시기랑 맞물려서 지금 경쟁 후보인 김부겸 후보 측 발언으로 이렇게 좀 공세도 벌써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당대회 내에서 당내 후보들 간에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이견 대립이고 경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냐 안 내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그리고 내년 2월 정도쯤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는 문제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문제가 같은 선상에 볼 수도 있고 다른 선상에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더 관망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민주당은 후보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둘 다요. 그럼요. 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의하면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 재보궐 선거가 일어나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기네들 당원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잘못했잖아요.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의혹이지만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는데 본인들이 후보를 추천한다?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맡겨보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2018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문 당시에도 양승조 현 지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공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직과 전직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당 입장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이렇게 무공천을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저희 당원상에 중대한 과실에 과연 포함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울시 행정의 어떤 지속 유지를 위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엄격하게 정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민심에 따라서 공당의 책임을 다하는 후보자를 공천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지도부가 내년 초에 냉정하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박 교수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저런 파렴치한 성범죄가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저런 것이 부정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차기 지도부에 넘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비겁한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다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소속들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을 지키는 것이 명분이 있다. 그것이 다음번 1년을 바로 앞둔 대선 때 국민들께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옛날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후보로 나와서 과연 서울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당 출신 중도 보수 야권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이런 식으로요. 이런 후보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안 낼 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요. 네, 어쨌든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많이 하셨고 현직에서 공직을 경험해 보시고 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문에 어려운 구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냥 전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유승민 의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를 안 했고 현재 의원 신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는 사람 결국엔 유승민 의원으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미 밝혔는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라는 게 언뜻 저는 이해가 잘 되진 않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저도 지금 딱 들어서 저 도리어 받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이 그 공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몇몇 유력한 후보가 탈당해서 후보가 된다? 이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본인이 지금 법정 절차를 갖고 있고 시인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것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장 후보인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박원순 시장, 민주당 시장 정부가 10년 동안 서울시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2월 달에 어쨌든 서울의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민주당 구청장인데 이들과의 협업이든 지금 부시장 체제에서 어쨌든 큰 결정 못 내리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3기의 정책이 연속성 갖고 유지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마무리 질지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하냐 안 하냐는 당원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과 공당으로서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럼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지금 또 야권에서 거론되는 게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선 레이스 판도도 바뀌게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들은 대선을 가겠다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빠져버리면 대선 후보군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해질 텐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엔 저번에만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왔었고 대선 후보로의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대선 후보 했을 때 여권에서 그동안 굉장히 후보군이 많았었는데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는 16일에 이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권 입장에서는 그 대선 후보를 내는 부분에서 더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만약 이재명 지사가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보궐선거가 내년에 같이 치러진다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거의 한 40%대 후반, 거의 50%에 가까운 분의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16일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에 미치는 영향은 전당대에 바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21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각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25일부터 쭉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8월 29일 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16일 날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어떤 재판이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당의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당대표로 지금 2명만 나와 있지만 또 추가 후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몸살이고 있는 부분이었다가 아니겠다. 당의 위기니까 내가 본선 나서 당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당대회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 좀 긴장한 상태로 좀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 무죄를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상당한 원동력, 탄력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지지율 거의 2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격차도 상당히 좁아들고 있고 본인으로서는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16일 판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당히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이제 국정 수행 평가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7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긍정은 1.1%포인트 하락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고 부정 평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좀 보시는지. 뭐 남북 경색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여전히 집권 3년 차가 되면 사실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통령 주도가 아니라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 운영에 대한 시기가 왔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어찌 보면 우리가 민주당이 받을 될 성적표보다 좀 더 이번 총선에서 조금 높게 받은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이제야말로 어찌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인지하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의 대대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은 물론 박원순 시장 관련 이슈는 좀 반영이 안 된 시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30대 지지율은 이 와중에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율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정부 대책 6월, 7월 달은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로 인해서 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어떤 그 과열된 열기를 내리려고 하는 성과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새로 추가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상세가 좀 꺾였고 지금 남아있는 건 서울과 강남 4구의 상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임시국회 7월에 만약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과세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과열됐던 시장이 좀 더 냉정하게 현실로 받아보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도 일정 부분 30대 지지율의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그러면 주택 하나 남기고 팔라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노영민 실장에 이어서 주택 정책 담당하지 않습니까?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이 강남 아파트 말고 세종의 집을 처분해서 이제 강남은 절대 불패라는 말을 또다시 실현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나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집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 강남에 가격이 높은 집값이 높은 집이 있다고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미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선택을 강남 아파트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아파트보다 강남 아파트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 강남 아파트를 지금 팔면 다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네.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분들 개인적 판단은 어느 정도 존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러한 일이 자꾸 이슈화되는 원인에는 부동산에 계속 너무 과열됐고 정부 대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6월 달, 7월 달 두 번의 국토부 대책은 정확하게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었던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명확하게 올릴 수 있고 또한 20대 국회 때 종부세를 인상안이 제출됐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또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좀 더 예측대로 입법화돼서 종부세를 실제로 올라갈 거라는 사인을 시장이 정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과열 심리가 지금 진정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시간이 거쳐지면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이유에 대한 이슈는 좀 줄어들고 좀 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더 시간과 함께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다주택자가 초점이 되어야 하지만 그 1주택자에 대한 그 종부세 강화 방안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지난번 총선 전에 강남 지역을 다니면서 종부세 낮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이 중요한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 집권 여당은요, 정부는요,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정부를 따라갑니까? 이 정부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다주택자들 많이 양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주택자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축소하고 징벌적인 개념의 여러 가지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국가를 따를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무능력한 정부가 자신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종부세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사실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숫자가 51만 명, 전체 국민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과세, 다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자는 0.4%입니다. 그분들에게 과세를 좀 더 함으로써 과열된 부동산을 꺾어야지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 또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종부세율 인상률 지금 다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0.1에서 0.3% 아주 소폭 인상이니까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